한양 남산 아래 명문가 이씨 집안의 저택은 언제나 고요했습니다. 사대부 이한규는 40여 년을 조정에서 문관으로 살아온 사람이었습니다. 3번이나 관직을 내놓고 다시 불려가기를 반복하며 선비의 저리를 지켜온 그는 한양에서 누구도 함부로 할 수 없는 존경받는 인물이었습니다. 그의 집 안채에는 부인이 일찍 세상을 뜨고 난 뒤 홀로 지내는 그를 시중드는 10여 명의 여종들이 있었습니다. 그중 한 명이 바로 월선이었습니다. 월선은 15살 때 이 집에 팔려온 여종이었습니다. 아버지가 빚을 지고 도망치는 바람에 어머니와 어린 남동생을 살리기 위해 스스로 몸을 판 것이었습니다. 처음 이 집에 왔을 때만 해도 그녀는 세상을 원망하며 날마다 눈물로 세월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세월이 흐르며 그녀는 이것이 자신의 운명임을 받아들였습니다.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했고 주인 어른의 비위를 거스르지 않으려 늘 조심했습니다. 그렇게 5년이 흘렀습니다. 이제 그녀의 나이 20살, 집안에서 가장 믿음직한 여종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녀가 주로 맡은 일은 서고를 정리하고 주인 어른이 읽을 책을 가져다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이한규는 책을 무척 아꼈기에 함부로 다루는 것을 극도로 싫어했습니다. 월선은 책의 먼지를 털 때도 숨을 죽이고 한 권 한 권을 마치 아기를 다루듯 조심스럽게 손질했습니다. 어느 날 이한규가 서고에 들어서자 월선이 한 권의 책을 펼쳐놓고 그것을 물끄러미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주인이 들어온 줄도 모르고 책장에 그려진 그림을 한참 동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무엇을 보고 있느냐? 이한규의 목소리에 월선은 깜짝 놀라 몸을 움츠렸습니다. 죄송하옵니다, 나으리. 제가 감히 책을... 그녀는 얼른 책을 덮으려 했지만 이한규가 손짓으로 막았습니다. 아니다. 괜찮다. 무엇이 그리 신기하더냐? 이 그림이 너무나 아름다워서 그만 넋을 잃고 보았사옵니다. 이한규가 다가가 월선이 보던 책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그것은 송나라 산수화첩이었습니다. 물안개 자욱한 산과 그 사이를 흐르는 맑은 계곡, 한 점의 초가집이 그려진 그림이었습니다. 이 그림 속에 들어가서 살 수만 있다면 월선이 나직이 중얼거렸습니다. 그 순간 이한규는 이 여종의 목소리에서 지금껏 들어보지 못한 무언가를 느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감탄이 아니었습니다. 마치 갇힌 새가 하늘을 그리워하는 듯한 깊고 애달픈 갈망이었습니다. 이한규의 가슴 한구석이 묘하게 흔들렸습니다. 60을 바라보는 나이에 이런 감정을 낀다는 것이 스스로도 황당했지만 그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의 머릿속에는 계속해서 월선의 그 목소리가 맴돌았습니다. 다음 날부터 이한규는 서고에 나가는 횟수가 부쩍 늘었습니다. 명목은 책을 찾는 것이었지만 사실은 월선의 모습을 보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는 월선이 책을 정리하는 모습을 멀찌감치 서서 지켜보았습니다. 그녀의 가늘고 긴 손가락이 책등을 쓰다듬는 모습, 먼지를 부드럽게 털어내는 몸짓, 그 모든 것이 그에게는 묘한 평온함을 주었습니다. 어느 날 월선이 높은 서가 위에 책을 꺼내려다 발을 헛디뎌 떨어질 뻔했습니다. 이한규가 본능적으로 달려가 그녀를 받쳐주었습니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 짧은 순간 세상이 멈춘 듯 했습니다. 이한규의 팔에 안긴 월선의 몸은 떨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놀라서인지 아니면 다른 무언가 때문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월선의 눈동자에 비친 것은 두려움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마치 오래 기다려온 무언가를 마침내 만난 듯한 묘한 빛이었습니다. 이한규는 황급히 그녀를 놓아주었습니다. 조심하거라. 다치면 어찌하려고. 죄송하옵니다, 나으리. 월선은 황급히 몸을 일으켜 서고를 나갔습니다. 하지만 문을 나서기 직전 그녀는 한 번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그 눈빛에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무언가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날 밤 이한규는 번민에 빠졌습니다. 평생을 예법과 도리로 살아온 사람이었습니다. 주작 아래를 따르며 한치의 어긋남도 없이 살아왔습니다.
부인이 세상을 떠난 뒤에도 첩을 들이지 않았고 기생집에 발을 들인 적도 없었습니다. 그런 그가 지금 한 여종을 향한 마음을 품고 있다니. 하지만 그는 자신을 속일 수 없었습니다. 월선을 보는 순간 그의 가슴은 젊은 시절처럼 두근거렸고 그녀가 없으면 하루가 허전했습니다. 이것은 잘못된 일이다. 나는 사대부요. 저 아이는 천한종이 아니냐. 이항규는 스스로를 다잡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이란 것이 어찌 뜻대로 되겠습니까? 그는 날이 갈수록 월선을 그리워하게 되었습니다. 월선 또한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녀는 이한규가 자신을 바라보는 눈빛이 예전과 다르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두려웠습니다. 주인이 여종을 탐하는 것은 흔한 일이었고 그것은 대개 여종에게 비참한 결말을 가져다 주곤 했습니다. 하지만 이한규의 눈빛은 달랐습니다. 그것은 탐욕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 안에는 두려움과 망설임이 있었습니다. 마치 자신도 어찌할 수 없는 감정에 휩싸여 괴로워하는 듯 보였습니다. 월선은 알고 있었습니다. 이한규가 어떤 사람인지를. 집안의 다른 종들은 모두 그를 두려워했지만 그녀만은 달랐습니다. 그녀가 본 이한규는 엄격하지만 공정한 사람이었습니다. 종을 함부로 때리거나 욕하지 않았고 늘 조용히 책을 읽으며 홀로 지내는 고독한 노인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자신을 보며 외로움을 달래는 것을 월선은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녀 또한 이상하게도 그 앞에서는 마음이 편안했습니다. 종으로 살며 늘 긴장하고 숨죽여야 했던 그녀가 서고에서만큼은 조금이나마 자신을 내려놓을 수 있었습니다. 계절이 바뀌어 가을이 왔습니다. 어느 날 저녁 이한규는 월선을 서고로 불렀습니다. 월선이 촛불을 밝히고 들어서자 이한규는 책상 앞에 앉아 무언가를 쓰고 있었습니다. 나으리께서 부르셨사옵니까? 그렇다. 이리 오너라. 월선이 조심스럽게 다가가자 이한규는 한참을 망설이다 입을 열었습니다. 월선아, 너는 글을 아느냐? 아니옵니다. 천한 것이 어찌 감히 글을 배웠겠나이까. 그렇구나. 이한규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말했습니다. 내가 너에게 글 가르쳐 주마. 월선은 깜짝 놀라 고개를 들었습니다. 나으리, 그것은 괜찮다. 나와 너 외에는 아무도 모를 일이다. 그날부터 밤마다 서고에서는 비밀스러운 수업이 시작되었습니다. 이한규는 천자문부터 시작하여 월선에게 글을 가르쳤습니다. 월선은 놀라울 정도로 영리했습니다. 한번 가르쳐 준 것은 잊지 않았고 글자의 뜻을 빠르게 이해했습니다. 2달이 지나자 그녀는 간단한 시를 읽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네가 만약 양반가의 규수로 태어났다면 분명 대단한 재원이 되었을 것이다. 이한규가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나으리께서 가르쳐 주시니 할 수 있는 것이옵니다. 아니다. 이것은 네 타고난 자질이다. 이한규는 월선을 바라보며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신분이란 것이 참으로 억울한 것이로구나. 어느 날 밤 눈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이한규와 월선은 창문 너머로 하얗게 쌓이는 눈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아름답습니다. 월선이 나직이 말했습니다. 그렇구나. 이한규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은 눈이 아닌 월선을 보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이한규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월선아, 예, 나으리, 나는 늙고 볼품없는 사람이다. 더구나 네 주인이니 이런 말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안다. 하지만 나는 더 이상 이 마음을 숨길 수가 없구나. 이한규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월선은 숨을 멈춘 채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나는 너를 사랑한다. 주인으로서가 아니라 한 사람으로서 너를 사랑한다. 그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월선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나으리, 울지 마라. 내가 잘못했다. 이런 말을 해서는 안 되는데. 이한규가 당황하여 손을 내밀었지만 월선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옵니다. 저도 나으리를 사모하였사옵니다. 하오나 제 신분으로 어찌 감히 그런 마음을 신분이 무엇이냐.
그것이 우리의 마음까지 가둘 수 있단 말이냐. 이한규는 월선의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한 온기가 전해졌습니다. 두 사람은 한참 동안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사랑이 있다고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한규는 알고 있었습니다. 만약 이 일이 밖으로 알려지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를. 사대부가 여종과 정을 통한 것만으로도 세상의 손가락질을 받을 터인데 그것을 사랑이라 말한다면 조롱거리가 될 것이었습니다. 더구나 그는 평생을 선비의 도리를 지키며 살아온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이런 일을 저질렀다는 것이 알려지면 지금껏 쌓아온 명예가 하루아침에 무너질 터였습니다. 이것은 안 되는 일이다. 우리는 서로를 잊어야 한다. 이한규는 스스로에게 다짐했습니다. 하지만 월선을 볼 때마다 그 다짐은 흔들렸습니다. 월선도 고민에 빠졌습니다. 그녀는 이한규의 처지를 이해했습니다. 자신 때문에 그가 모든 것을 잃게 할 수는 없었습니다. 차라리 자신이 이 집을 떠나는 것이 나을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여종이 어디로 간단 말입니까? 도망친다 해도 잡혀와 혹독한 벌을 받을 것이고 설령 도망에 성공한다 해도 몸을 팔거나 노비로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은 괴로운 나날을 보냈습니다. 서로를 사랑하지만 함께 할 수 없는 운명, 만날 때마다 가슴이 아팠지만 만나지 않으면 더 괴로웠습니다. 그렇게 겨울이 지나고 봄이 왔습니다. 어느 날 한양에 큰 소란이 일었습니다. 영의정의 조카가 간통 혐의로 유배를 갔다는 소문이 퍼진 것이었습니다. 사실은 그가 자신의 첩과 정을 통했을 뿐인데 그 첩이 원래 다른 양반의 여종이었던 것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 양반이 영의정의 조카를 고발했고 결국 조정에서 문제가 되어 유배형을 받은 것이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이한규는 식은땀을 흘렸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미래구나. 그는 깨달았습니다. 아무리 조심한다 해도 언젠가는 들통날 것이고 그때에는 돌이킬 수 없는 파국이 올 것이라는 것을 그는 결심했습니다. 이제 월선과의 관계를 끝내야 한다고. 다음 날 이한규는 월선을 불렀습니다. 월선아, 내일부터 너는 서고 일을 하지 말거라. 다른 종에게 맡기겠다. 나으리, 제가 무슨 잘못을. 월선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잘못이 아니다. 그저 이것이 우리 둘 다를 위한 일이다. 나으리, 그렇다면 저는 월선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이한규가 그녀를 보호하려는 방법이라는 것을. 하지만 그것이 오히려 더 가슴 아팠습니다. 알겠사옵니다. 월선은 고개를 숙이고 물러났습니다. 그날 밤 월선은 홀로 울었습니다. 이제 다시는 이한규를 가까이서 볼 수 없다는 것이, 더 이상 그와 이야기를 나눌 수 없다는 것이 견딜 수 없이 슬펐습니다. 하지만 운명은 두 사람에게 더 가혹한 시련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보름이 지난 어느 날 이한규의 먼 친척 되는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그는 이한규에게 혼담을 꺼냈습니다. 형님, 이제 나이도 있으시니 집안을 돌봐줄 사람이 필요하지 않으십니까? 제가 아는 집안에 과부가 하나 있사온데 나이도 형님과 비슷하고 집안도 괜찮습니다. 나는 그런 생각이 없네. 이한규가 단호히 거절했습니다. 하지만 형님 혼자 지내시기가 불편하시지 않습니까? 불편하지 않네. 돌아가게나. 이한규는 더 이상 대화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친척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형님, 사실 제게는 다른 계획이 있사옵니다. 다른 계획이라니. 형님 댁의 여종 중에 월선이라는 아이가 있지 않습니까? 제가 그 아이를 사고 싶사옵니다. 이한규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무슨 소린가? 제 아들이 그 아이를 보고 마음에 두었다고 합니다. 제가 첩으로 드리려 하오니 값은 후하게 치르겠습니다. 안 되네. 이한규가 즉각 거절했습니다. 왜 안 되십니까? 어차피 종 아닙니까? 좋은 값을 받고 파시면 서로 좋은 일이. 안 된다고 했네. 이한규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친척은 놀란 표정으로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형님, 혹시 그의 눈빛이 의심스럽게 변했습니다. 이한규는 그제야 자신의 실수를 깨달았습니다. 아무것도 아니네.
그저 그 아이는 집안일을 잘 맡아 하기에 팔 수 없다는 것이네. 그렇다면 다른 여종을 하나 더 사시면 되지 않습니까? 친척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이한규는 궁지에 몰렸습니다. 더 이상 거절하면 의심을 살 것이었습니다. 좋네. 생각해 보겠네. 그는 마지못해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친척이 돌아간 뒤 이한규는 망연자실했습니다. 이제 어찌해야 한단 말입니까? 월선을 팔 수도 없고 그렇다고 계속 거절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는 밤새도록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한 가지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우리가 함께 떠나야 한다. 그것은 미친 생각이었습니다. 사대부가 여종과 함께 도망친다니. 하지만 달리 방법이 없었습니다. 다음 날 밤 이한규는 월선을 몰래 불렀습니다. 월선아, 내 말을 잘 들어라. 우리가 이곳을 떠나야 한다. 나으리, 무슨 말씀이십니까? 내 친척이 너를 사가겠다고 했다. 나는 너를 그자에게 넘길 수 없다. 이한규는 자초지종을 설명했습니다. 월선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나으리께서는 저를 위해 모든 것을 버리시겠다는 말씀이십니까? 그렇다. 나는 이미 결심했다. 너 없이는 살 수 없다. 이한규의 눈빛은 확고했습니다. 하지만 나으리, 그것은 안 되옵니다. 나으리께서는 지금껏 쌓아온 모든 것을 잃으시게 됩니다. 잃을 것이 무엇이냐? 집도 명예도 내게는 더 이상 아무 의미가 없다. 내게 필요한 것은 오직 너뿐이다. 월선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나으리, 울지 마라. 우리에게는 아직 길이 있다. 내가 알고 지내던 선비가 강원도 산골에 살고 있다. 그곳으로 가면 아무도 우리를 찾지 못할 것이다. 정녕 그리 하시겠나이까? 그렇다. 3일 뒷밤 준비를 마치고 뒷문으로 나오너라. 내가 기다리고 있겠다. 이한규는 월선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나으리, 저 같은 천한 것을 위해 다시는 내 자신을 천하다고 말하지 마라. 너는 나에게 세상 무엇보다 귀한 사람이다. 두 사람은 마지막으로 서로를 껴안았습니다. 창밖으로는 봄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하늘이 두 사람의 슬픈 운명을 알고 눈물을 흘리는 듯 했습니다. 이한규는 조용히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우선 금은보화를 챙겼습니다. 다행히 그는 평생 청렴하게 살았지만 조상대대로 물려받은 재산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은밀하게 팔아 돈으로 바꾸었습니다. 또한 강원도에 사는 옛 벗에게 은밀히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 벗은 일찍이 벼슬을 버리고 산속에 들어가 은거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에게 사정을 설명하고 도움을 청했습니다. 답장이 왔습니다. 오래 기다렸네. 어서 오게. 여기서는 자네를 아무도 찾지 못할 것이네. 이한규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제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약속한 날 밤이 되었습니다. 이한규는 평소와 다름없이 저녁을 먹고 서재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밤이 깊어지길 기다렸습니다. 한편 월선도 조용히 준비를 마쳤습니다. 가져갈 것은 많지 않았습니다. 몇 벌의 옷과 이한규가 선물한 책 한두 권이 전부였습니다. 그녀는 마지막으로 자신이 지내던 방을 둘러보았습니다. 5년 동안 살았던 곳이었습니다. 이제 다시는 이곳으로 돌아올 수 없을 것입니다. 가슴이 아팠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그녀는 이한규와 함께라면 어디든 갈 수 있었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월선은 조심스럽게 방을 나왔습니다. 다른 종들은 모두 잠들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고양이처럼 조용히 뒷문으로 향했습니다. 문 앞에 이르자 이한규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평민의 옷으로 갈아입고 삿갓을 눌러 쓰고 있었습니다. 왔느냐? 예, 나으리. 이제부터 나를 나으리라 부르지 마라. 우리는 이제 그저 함께 사는 사람일 뿐이다. 알겠습니다. 월선은 어색하게 대답했습니다. 이한규는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가자. 우리의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곳으로. 두 사람은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이한규의 집은 발칵 뒤집혔습니다. 주인 어른과 여종 월선이 동시에 사라진 것입니다. 집안 사람들이 온 집을 뒤졌지만 두 사람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한규의 서재에서 편지 한 통이 발견되었습니다. 내 오랜 벗에게 이 편지를 전하노라. 나는 스스로 선택한 길을 가노라. 나를 찾지 마시게. 나는 이제 세상이 정해준 삶이 아닌 내 마음이 원하는 삶을 살리라. 부디 나를 이해해 주기 바라네. 편지의 내용이 한양에 알려지자 온 조정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이한규가 미쳤구나. 평생을 선미로 살던 사람이 여종과 도망을 치다니 사람들은 혀를 찼습니다. 조정에서는 즉시 그를 찾으라는 명이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이한규와 월선은 이미 한양을 떠나 멀리 떠난 뒤였습니다. 두 사람은 강원도 깊은 산골로 향했습니다. 길은 험했지만 두 사람의 발걸음은 가벼웠습니다. 서로의 손을 잡고 걸으며 그들은 처음으로 자유를 느꼈습니다. 더 이상 신분도 체면도 없었습니다. 그저 서로를 사랑하는 두 사람일 뿐이었습니다. 한 달의 여정 끝에 두 사람은 강원도 산골에 도착했습니다. 이한규의 옛 벗이 그들을 따뜻하게 맞아주었습니다. 자네를 기다리고 있었네. 여기는 세상과 동떨어진 곳이라네. 아무도 자네들을 괴롭히지 않을 것이네. 고맙네. 이한규는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벗은 두 사람을 위해 작은 오두막을 준비해 주었습니다. 산 중턱에 자리한 그 집은 작지만 아늑했습니다. 앞으로는 맑은 계곡이 흐르고 뒤로는 울창한 숲이 있었습니다. 마치 그림 속 풍경 같았습니다. 이곳이 바로 내가 그토록 들어가고 싶었던 그림 속 세상이로군요. 월선이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그렇구나. 우리가 마침내 그림 속으로 들어온 것이로구나. 이한규도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의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낮에는 밭을 일구고 저녁에는 함께 책을 읽었습니다. 이한규는 월선에게 계속해서 글을 가르쳤고 월선은 이한규에게 요리를 가르쳤습니다. 두 사람은 함께 웃고 함께 울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들을 비난했지만 그들은 행복했습니다. 세월이 흘러 2년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이한규의 옛 벗이 찾아왔습니다. 자네에게 소식을 전하러 왔네. 조정에서 자네를 찾는 것을 그만두었다고 하네. 그렇습니까? 그렇네. 이제 자네를 찾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네. 자네는 세상에서 죽은 사람이 되었네. 이한규는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한편으로는 안도감이 들었고 다른 한편으로는 씁쓸했습니다. 자신이 평생을 바쳐 쌓아온 모든 것이 이제 역사 속으로 사라진 것입니다. 후회하는가? 벗이 물었습니다. 아니네. 이한규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나는 단 한순간도 후회한 적이 없네. 이것이 내가 선택한 길이고 나는 이 길을 가는 것이 행복하네. 잘 생각했네. 사람은 자신의 마음에 따라 살아야 하는 법이지. 벗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날 저녁 이한규는 월선에게 그 소식을 전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정말 자유롭구나. 그렇습니다. 월선도 미소를 지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껴안았습니다. 그로부터 몇 년이 더 흘렀습니다. 산골 마을 사람들은 두 사람을 이상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저 도시에서 내려온 부부로 알고 있었습니다. 이한규와 월선은 평범하게 살았습니다. 때로는 마을 사람들을 도와주고 때로는 그들에게서 도움을 받았습니다. 이한규는 마을 아이들에게 글을 가르쳤고 월선은 부녀자들과 함께 길쌈을 했습니다. 어느덧 두 사람에게도 아이가 생겼습니다. 사내아이였습니다. 이한규는 아이를 안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 아이는 신분의 굴레 없이 자랄 수 있겠구나. 그렇습니다. 이 아이는 자유롭게 자랄 것입니다. 월선도 행복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렇게 세월은 흘러갔습니다. 이한규는 머리가 하얗게 새었고 월선도 나이를 먹었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의 사랑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저녁 두 사람은 계곡가에 앉아 석양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당신 후회하지 않으십니까? 월선이 물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이제 두 사람은 서로를 허물없이 대했습니다. 후회라니 내 인생에서 가장 잘한 일이 바로 당신과 함께 이곳으로 온 것이오. 저도 그렇습니다.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순간들이
모두 당신과 함께한 시간들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석양이 그들을 황금빛으로 물들였습니다. 훗날 마을 사람들은 이렇게 전했다고 합니다. 산골 마을에 한양에서 내려온 부부가 살았다고. 그들은 서로를 누구보다 사랑했고 평생을 함께했다고. 남자는 마을 아이들에게 글을 가르쳤고 여자는 이웃을 도우며 살았다고. 두 사람 모두 세상을 떠날 때까지 서로의 손을 잡고 있었다고. 사람들은 그들의 진짜 이야기를 알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무슨 상관이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두 사람이 서로를 사랑했고 그 사랑을 지켰다는 것이었습니다. 신분의 벽을 넘어 두 사람은 자신들만의 세상을 만들었고 그곳에서 행복하게 살다 갔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한규를 미쳤다고 했습니다. 평생 쌓은 명예를 버리고 여종과 도망쳤다고 손가락질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이한규는 그 어느 때보다 행복했습니다. 그는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자유는 세상이 정해준 틀에서 벗어나는 것이고 진정한 행복은 자신의 마음에 따라 사는 것이라고. 월선 또한 마찬가지였습니다. 종으로 태어나 평생 고개 숙이고 살아야 했던 그녀는 이한규와 함께하면서 처음으로 한 사람으로서 존중받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그들의 아들은 훗날 장성하여 마을에서 존경받는 선비가 되었습니다. 그는 아버지에게서 학문을 배웠고 어머니에게서 인간에 대한 사랑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그는 평생 부모님의 이야기를 자랑스럽게 여겼습니다. 우리 부모님은 세상의 모든 것을 버리고 사랑을 선택하셨다. 그는 자식들에게 그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그것이 옳은 일이었느냐고 묻는다면 나는 모르겠다. 하지만 그것이 용기 있는 일이었다는 것만은 확실하다. 그렇게 이한규와 월선의 이야기는 대대로 전해졌습니다. 지금도 그 산골 마을에 가면 계곡가에 낡은 비석이 하나 서 있다고 합니다. 거기에는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여기 사랑으로 하나 된 두 영혼이 잠들다. 누가 세운 것인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그것이 그들의 아들이 부모를 기리기 위해 세운 것이라고 믿습니다. 비석 앞에는 늘 꽃이 놓여 있습니다. 지나가는 나그네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감동하여 놓고 간 것입니다. 사랑은 신분을 가리지 않고 진심은 세월을 이긴다는 것을 두 사람은 평생에 걸쳐 증명해낸 것입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와 닿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더 많은 조선시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